2025년 가을 프랑스 국방부의 한 장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세계 국가 종합력 순위. 미국 1위, 중국 2위, 독일 3위, 그리고 6위 대한민국. 프랑스는 7위였죠. 말도 안 돼. 한국이 우릴 넘어섰다고. 엘리제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자문위원 마르크 듀부아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르크 듀부아입니다. 프랑스 국방부와 도시 인프라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2025년 가을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국가 종합력 평가 보고서였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매년 나오는 보고서니까요. 그런데 순위표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미국 1위, 중국 2위, 독일 3위까지는 예상 범위였습니다. 일본이 4위, 영국이 5위. 여기까지도 그러려니 했죠. 문제는 6위였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프랑스는 7위였어요. 뭐야 이게? 저는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타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보다 위라고요. 일본이야 경제 규모가 크니까 그렇다 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인구도 우리보다 적고 영토도 작죠. 식민지 역사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프랑스를 넘어섰다고요? 저는 곧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보고서 봤어? 봤지? 말도 안 되는 순위야. 모두가 같은 반응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 중 하나거든요. 며칠 뒤 엘리제궁에서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보좌관들과 국방전략팀이 모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날카로웠어요. 이 보고서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한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다른 참석자가 말했죠. 하지만 연구소 측은 명확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 문화 영향력 5가지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라고 했어요. 오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던 모든 기준이 무너졌구나. 우리는 유엔 상임위 사국입니다. 핵무기 보유국이죠. 세계 5대 경제 대국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건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숫자만 보지 말고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요. 보고서가 공개된 뒤 프랑스 관료 사회는 술렁였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경제부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지표 계산에 오류가 있을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죠. 과대평가된 거예요.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성장한 건 인정하지만 프랑스를 넘어섰다는 건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경제력 지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1인당 국민소득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럼 군사력은? 프랑스는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항공모함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차, 미사일, 전투기 수출량이 엄청났죠. 최근 몇 년간 폴란드, 호주, 중동 국가들의 수십억 달러어치 무기를 팔았어요. 이건 예상 밖인데. 기술력 지표를 봤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한국은 이 세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었어요.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국내 총생산 대비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항공우주와 원자력에선 강했지만 첨단 산업에선 뒤처져 있었어요. 외교력은 우리가 앞서겠지.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중립을 지키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문화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K-팝, 드라마, 영화, 한국 콘텐츠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영화제에서도 한국 감독들이 상을 휩쓸었죠.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류가 없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건 일시적 성장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잡힌 강국이 된 겁니다. 프랑스처럼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않았어요. 미래를 향해 달려갔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겠어. 숫자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죠. 한국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장관 집무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장관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장관님,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벤치마킹이요? 네. 이 보고서는 현실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우리가 배워야 해요. 장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보겠다는 겁니까? 군사, 기술, 도시 인프라, 그리고 문화산업까지요. 3주면 충분합니다. 장관은 팔짱을 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비공식 조사로 진행하세요. 공식 방문은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일정을 짰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주요 도시를 돌며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3주간 자리 비웁니다. 어디 가는데? 한국이요. 한국? 왜?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 낭비라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책상 위 분석은 끝났어요. 이제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기록할 도구들을 챙겼죠. 한국에 대해 조사한 자료도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구심이 컸습니다. 과장된 이미지일 수도 있어. 보고서는 숫자였어요. 숫자는 때로 현실을 왜곡하죠. 실제로 가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 앞에 섰죠. 인천행 비행기였어요. 기내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12시간 뒤면 서울에 도착할 겁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질문을 적었어요. 왜 한국은 짧은 시간에 프랑스를 추월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 가는 이유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프랑스를 넘어선 걸까? 아니면 착시일까? 답은 곧 나올 겁니다. 챕터 4. 도착과 동시에 깨진 선입견 시스템의 나라.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죠.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해 바다 위로 거대한 공항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선부터 달랐어요. 표지판이 명확했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가 동시에 안내하고 있었죠. 이 정도는 파리 공항도 하는데. 하지만 다음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어요. 사람은 많았지만 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동 출입국 게이트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죠.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으니 10초 만에 통과됐어요.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야. 짐을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정확하게 작동했어요.
제 가방이 5분 만에 나왔죠. 파리에선 30분씩 기다리는 게 당연했는데 말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 승강장이 보였어요.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했습니다. 누구 하나 새치기 하지 않았죠.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서울 시내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사는 친절했습니다. 말투도 정중했죠. 차가 출발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도로는 넓고 깨끗했어요. 차선이 명확했죠. 신호체계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이 바로 연결됐습니다. 속도도 빨랐죠. 메시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끊김이 없었습니다. 통신 인프라가 이 정도야?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밤인데도 다리마다 조명이 밝혀져 있었죠. 강변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밤에 저렇게 돌아다녀도 안전한가? 택시 기사에게 물었어요. 여기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나요? 네, 안전합니다. 서울은 범죄율이 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리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밤에 혼자 걷는 건 위험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공항 시스템, 도로, 통신, 치안, 모든 게 연결돼 있다.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시민의 시간을 존중한다. 프랑스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프랑스는 행정이 시민을 기다리게 만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시스템이 시민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가까운 곳에 지하철역이 있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호텔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지 않았는데도 길바닥에 쓰레기가 없었죠. 시민의식이 높은 건가?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게 정류장이야? 유리로 된 투명한 구조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놀랍게도 냉방이 되고 있었어요. 한여름도 아닌데 시원한 바람이 나왔죠. 벤치에 앉아봤습니다. 편안했어요. 그리고 정류장 안에 디지털 화면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죠. 3번 버스 2분 후 도착, 10번 버스 5분 후 도착.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2분 뒤에 3번 버스가 왔어요. 초 단위로 맞아떨어졌죠.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접속해 봤어요. 연결이 바로 됐습니다. 속도도 빨랐죠. 이건 사치가 아니야. 기본이야. 파리가 떠올랐습니다. 파리 버스 정류장은 어땠죠? 낡은 철제 구조물이었어요.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추웠습니다. 벤치도 불편했죠. 버스 도착 시간은 늘 부정확했어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정류장을 기록해야 했거든요. 한 할머니가 정류장에 들어오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외국인이세요? 네,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놀랍습니다. 이 정류장부터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이게 뭐가 대단해요? 다 이렇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다 이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렇지 않았죠. 버스가 떠나고 저는 정류장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강대국의 기준은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야. 프랑스는 매년 혁명 기념일에 화려한 군사 퍼레이드를 열었습니다. 전차와 전투기를 과시했죠.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자부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시민이 버스를 기다리는 이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나라. 그게 진짜 강대국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류장이 국가 수준을 말한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죠. 프랑스는 시민을 기다리게 하지만 한국은 시민의 시간을 아껴준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2주 동안 뭘 더 보게 될까? 벌써부터 기대됐습니다. 셋째 날 저는 경기도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아뒀죠. 공식 방문은 아니었지만 자문위원 신분으로 견학이 가능했어요. 공장 입구에서 안전복을 입었습니다. 헬멧과 장갑도 착용했죠. 안내 직원이 말했어요. 클린룸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색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먼지 하나 없었죠. 거대한 기계들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초미세 공정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새기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놀랐어요. 이 기술은 세계에서 몇 개 나라만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그중 하나였죠.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월 수십만 장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갑니다. 프랑스는 이 분야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자체가 약했죠. 우리는 설계는 하지만 생산은 못했어요. 공장을 나와 다음 일정으로 향했습니다. 방산 전시관이었어요. 전시관에 들어서자 거대한 무기들이 보였습니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 그리고 미사일과 전투기 모형까지 있었죠. 이게 K2 전차입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폴란드에 수백 대를 수출했습니다. 저는 전차를 둘러봤습니다. 디자인이 세련됐어요. 성능 설명서를 읽어봤죠. 화력, 방어력, 기동성, 모든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벽면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수출 현황을 표시한 지도였죠. 폴란드, 호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붉은 핀이 여러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연간 수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십억 달러입니다. 올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프랑스도 방산 강국이었어요. 라팔 전투기, 르클레르 전차. 우리도 자랑할 무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납기도 정확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안내원이 말했어요. 북한과 대치 중이니까요. 항상 준비돼 있죠. 프랑스 무기는 비쌌습니다. 납기도 자주 늦었죠.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전시관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미사일 전시 공간에 멈춰섰죠. 현무 미사일이었어요.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였습니다. 이건 수출도 하나요? 일부 국가에 판매합니다. 수요가 많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 성능, 납기, 신뢰.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어요. 프랑스 방산의 가장 위험한 경쟁자.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백 년간 독점해온 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겁니다. 실무형 강대국이었죠. 챕터 7. 총 없이 점령하는 나라 문화라는 무기.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서울 도심을 걸었습니다. 청계천이라는 곳이었어요. 도심 한가운데 개울이 흐르고 있었죠. 여기가 원래 고가도로였다고요? 한국인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네. 낡은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복원한 겁니다. 저는 개울을 따라 걸었어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에 손을 담그며 놀았죠.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풍경이라니 놀라웠어요. 도시 재생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파리도 생강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과는 달랐어요. 이곳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었죠. 차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청계천을 지나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대부분이었어요. 손에 K-팝 아이돌 사진을 들고 있었죠. 어디서 오셨어요? 한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태국에서 왔어요. 왜 한국에 왔나요? K-팝 때문이요. 콘서트 보러 왔어요. 옆에 있던 남학생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한국 드라마 촬영지 보러 왔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여 명이 무리지어 있었어요.
모두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 거야. 프랑스도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관광객이 넘쳐났죠. 하지만 그건 과거의 유산이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는 문화였죠. 음악, 드라마, 영화.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콘텐츠였어요.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문화 산업을 지원하나요? 네. 하지만 강요하진 않습니다.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만들도록 돕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자유였어요. 한국 콘텐츠는 검열이 적었습니다. 창작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문화부가 많은 걸 통제했습니다. 지원금도 주지만 간섭도 많았죠. 자유보다는 전통을 중시했어요. 저는 광화문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총이 아니야. 군대를 보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강요하지 않아도 동경했죠. 한국은 문화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특징. 강요 없음. 동경과 참여 유도.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어요. 문화가 군사력보다 강해지는 순간 프랑스 문화 외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어를 보급했어요. 프랑스 문화원을 세계에 만들었죠. 하지만 그건 일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대였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국 문화를 찾아왔죠. 그게 진짜 힘이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한국 과자를 하나 샀죠. 포장지에 K-팝 스타 사진이 있었어요. 이것조차 문화 상품이구나. 총 없이 점령하는 나라.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3주가 지나고 저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내렸죠.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 앞에 긴 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있었죠.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선 10초였는데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지난 3주를 정리했어요. 사진도 다시 봤죠. 버스 정류장, 반도체 공장, 청계천.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국방 전략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장관과 고위 관료들이 모였어요.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죠. 마르크 듀부아 위원 발표해 주시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제목이 보였죠.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한국은 미래형 강대국의 표준입니다. 한 관료가 손을 들었어요. 표준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과거의 강대국은 영토와 군사력으로 정의됐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기술, 시스템, 문화. 이 세 가지가 새로운 기준이죠. 저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버스 정류장 사진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냉난방되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죠. 버스 정류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시민의 시간을 존중하는 나라니까요. 강대국은 군사 퍼레이드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이 버스를 기다리는 이분으로 증명되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반도체 공장 사진이었어요. 한국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중심입니다. 우리 프랑스는 설계만 하죠. 생산은 못합니다. 방산 전시관 사진도 보여줬어요. 한국 무기는 전 세계로 팔려나갑니다. 성능과 납기, 신뢰. 세 가지를 다 갖췄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광화문 사진을 띄웠습니다. K-팝 팬들이 모여있는 사진이었어요. 한국은 문화로 세계를 움직입니다. 총 없이 점령하는 나라죠.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을 찾아옵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강대국의 정의는 바뀌었습니다. 땅이 작아도 영향력은 클 수 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의 일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배워야 합니다.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문화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만 되새기면 안 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강이 보였어요. 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멈춰있는 느낌이었죠.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어요. 프랑스는 과거를 관리하고 한국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프랑스 자문위원 마르크 듀부아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의 시간을 존중하는 시스템, 미래를 설계하는 기술력, 그리고 총 없이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 강대국의 정의는 바뀌었다. 그의 보고서는 프랑스를 충격에 빠뜨렸죠. 땅이 작아도 영향력은 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일부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